지방에서 조용히 직장 다니며 살고 있는 29살 여자입니다. 대학 다니던 중에 일찌감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현재까지 7년째 공무원 생활을 해오고 있어요. 이래저래 힘든 일도 많고 박봉의 업무가 쏟아지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생활을 좋아하는 제 성향과 잘 맞아서 만족하며 다니는 중입니다. 원래 저는 화려한 것과는 거리가 좀 있었어요. 이곳이 지방 작은 도시라 대중교통이 일찍 끊기고 배차 간격이 길어서 솔직히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차는 필수나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 시작하고 1년 뒤에 800만 원짜리 중고 경차를 현금으로 구입했고 그 차를 아직까지 잘만 타고 다니는 중입니다. 그 외에는 100만 원 넘는 비싼 물건은 한 번 사본 적도 없어요. 명품에도 관심이 없고 옷이나 화장품 역시도 수수하고 평범한 차림을 좋아합니다. 그럼 제가 직장 다니며 버는 월급은 전부 어디에 쓰는지 궁금하시겠죠? 얼마 전까지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 때는 월급의 거의 80% 이상을 저축하며 살았고 재작년 초에 독립해서 혼자 살고 싶어서 2억이 조금 넘는 25평 아파트를 사버렸습니다. 지방이라 아파트값이 아직은 크게 비싸지 않은 편이에요. 2억에서 3억이면 그럭저럭 살만한 집을 살 수 있고 새로 지은 신축 33평 역시도 4억 조금 넘는 돈이면 사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는 이 집을 2억 2천에 계약했는데 당시에 그런 큰 돈이 있진 않았어요. 그때까지 모아놨던 돈이 1억 조금 넘었고 공무원 주택담보대출을 1억 2천 받아서 혼자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대출에 크게 혜택이 있는 건 아니고 이자가 아주 조금 더 싼 정도예요. 부모님과 사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예전부터 초중고를 거쳐 대학 다니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한 집에서 같이 살다 보니 혼자 독립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어차피 제 명의로 집은 하나 꼭 사고 싶었고 독립해서 혼자 살다가 다시 부모님 품이 그리워지면 집을 전세 놓고 들어와 살아도 되겠다는 계산이었어요. 한 달에 대출이자로 갚아야 하는 돈이 적진 않았지만 20대 나이에 내 집을 마련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25평의 방이 3개라서 혼자 살기엔 조금 넓었지만 소박하고 예쁘게 내 맘대로 꾸밀 수 있어서 퇴근하고 집에 오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최근에 만나는 남자가 없었는데 공교롭게도 집을 계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보다 6살이 많은 남자였는데 같은 공무원은 아니었고 근처에 있는 골프장에서 시설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의 소개로 만남을 갖게 되었고 다른 구체한 조건들보다는 사람이 괜찮아 보여서 사귀기 시작했죠. 아직 연애를 시작한 지 2년도 안 지났지만 지난 8월에 같이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프로포즈를 받았고 지금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남자친구는 제 앞으로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깜짝 놀라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남자친구를 저희 집안에 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산다고 거짓말을 했었고 제가 혼자 사는 걸 알게 되면 혹시라도 우리 두 사람의 사이가 나빠졌을 때 집까지 찾아와서 해코지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요즘같이 험한 세상에 미리 조심해서 나쁠 건 없는 일이잖아요. 데이트는 항상 밖에서 했고 남자친구 역시도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저를 의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부모님 집이라고 하니 집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질 않더라고요. 아무튼 이제는 프로포즈까지 받고 결혼을 준비하던 중이었으니 남자친구에게 사실대로 지금 나는 혼자 살고 있고 2년 전에 대출받아서 집을 샀다고 다 털어놓게 되었죠. 제 집이 2000년도 초반에 지어진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사실 집값이 당시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이라 어쩔 수 없었고 살다 보니 여러모로 불편한 점은 적지 않게 있었어요.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서 지금 사는 이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지 아니면 돈을 좀 더 얹어서 신축급으로 이사를 갈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정엄마, 얘기 들었어. 얼마 전에 인터넷 정수기 약정 끝났다며? 그거 가만히 두면 지원금 한 푼도 못 받고 손해야. 에이, 요즘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인터넷 가입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 최대 47만 원, 정수기는 최대 30만 원을 설치 당일 받을 수 있잖아. 맞아, 역시 아정엄마답네.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의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데 똑순이 아정엄마가 이걸 놓칠 리 없지. 아정당이니까 믿고 바로 한 거지. 매달 10,000명 이상 신규 가입하는 가입자 수 독보적 1위 대리점이잖아. 누적 후기만 15,000개 이상이라니까?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상담 가능한 건 또 어떻고. 알뜰폰까지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다니까 너무 좋지.
인터넷 정수기 알뜰폰은 역시 아정당. 이 영상 보시고 18만 아정당 유튜브 채널 구독만 해도 100만 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 참여할 수 있으니 꼭 구독하시고 경품까지 노려보세요. 양가 부모님들 상견례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저를 집으로 한번 초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지금 제가 혼자 살고 있는 집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자기들이 5천만 원을 더 보태줄 수 있고 남자친구도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좀 있으니까 그 돈을 합쳐서 새로 신혼집을 구하던지 저희 집 대출을 갚아서 그냥 살던지 제 마음대로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큰돈이 굴러들어와 기분이 좋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따로 물어보니 본인은 모아둔 돈이 3천만 원 정도 있다고 하길래 생각보다 적어서 약간은 실망했지만 그쪽 부모님들이 해주신다는 돈까지 합치면 8천이니까 새로 이사를 가던 지금 살고 있는 제 집의 대출을 거의 다 갚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제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말씀을 드렸더니 그쪽에서 5천만 원을 해준다고 하면 본인들도 5천을 똑같이 해주시겠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모아둔 재산도 있기 때문에 시집 간다고 해서 부모님에게 손을 벌릴 마음은 없었어요. 남자친구가 돈이 3천밖에 없대. 그래서 그쪽 부모님이 주신 돈까지 해도 8천만 원이니까 엄마 아빠가 안 보태줘도 내가 더 많이 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돈 안 보태줘도 돼. 하지만 부모님은 너희 두 사람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상대방 부모가 5천을 보태겠다고 했으니 본인들도 똑같이 맞춰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그쪽에서 추가로 더 많이 해준다고 하면 그때도 금액을 맞춰서 똑같이 지원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금전적인 여유가 생겨서 저는 지금 살던 집을 팔고 나머지 차액을 싹 다 모아서 신축 33평을 사자고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곳이 4억 5천 정도라 사는 집 팔고 이래저래 돈을 다 모으면 2억 정도 대출받아서 충분히 살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두 사람이 버는 돈이면 대출금 갚는 게 크게 어렵지도 않고 이자도 싸게 받을 수 있는데 뭐가 걱정이었겠어요? 결혼해서 나중에 아이 낳아서 키울 것까지 생각하면 한 번에 좋은 집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에게 제 의견을 전달하고 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며칠이 지나도 부동산에 집 보러 가자는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4월에 결혼식 올리기로 해서 이미 예식장까지 다 예약을 해놨는데 돈까지 문제없이 준비된 상황에서 왜 신혼집을 빨리 안 보러 가는지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야, 이제 슬슬 신혼집 정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봐둔 곳이 있는데 내일 퇴근하고 같이 한번 가볼래? 기다리다 못해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더니 남자친구가 당황을 하면서 뭘 그리 급하게 하냐고 나중에 천천히 가자는 소리를 하더군요. 아니 이제 결혼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 수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빨리 이사갈 집을 결정해야 나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내놓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집이라는 게 중고로 전자레인지 파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사갈 집 계약하면서 저도 제 집 내놔야 하고 양쪽 이사 날짜까지 다 맞춰야 하는 보통 일이 아닌데 왜 저 인간은 저렇게 느긋한가 싶었죠? 남자친구에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나는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너는 왜 그렇게 천하태평하냐. 나 혼자 결혼하는 거냐 화를 내고 따졌습니다. 제가 큰 소리를 냈더니 남자친구가 기어이 한다는 소리가 저를 더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꼭 새 집으로 이사 가야겠어? 우리 부모님 형편도 별로 안 좋은데 굳이 그 돈 받아야 하는지도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고 어차피 너가 집이 있는데 그냥 거기에서 시작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말을 들으니 솔직히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돈 내놓으라고 먼저 이야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제 명의로 집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나중에 5천을 보태주신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남자친구 부모님한테 5천 받는 게 마치 제가 달라고 한 일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도 더럽고 치사해서 그 돈 필요 없으니까 받지 말자고 해버렸어요. 아니, 내가 돈 달라고 했어? 어머님, 아버님이 먼저 주시겠다고 하는 걸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됐어. 이제 필요 없으니까 됐다고 해. 대신 우리 부모님이 보태준다고 했던 돈도 똑같이 없던 일이야. 저희 부모님한테 받을 돈까지 없던 일로 하겠다고 말하니까 남자친구가 순간 조금 당황하는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럼 자기 부모 돈은 아끼고 우리 부모님 돈만 받아오길 바랬나 보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학창시절 친구들과의 관계나 직장 생활하면서 동료들끼리 점심 식사 비용, 커피값 등으로 스트레스 받아본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주변에 워낙 좋은 사람들만 있어서 그런지 대부분 반반 칼같이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더 내겠다고 계산대 앞에서 티격태격 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남자친구와도 연애만 하던 시절에는 한 번도 돈 문제로 갈등이 있어 본 적 없었습니다. 비싼 밥도 잘 사던 사람이고 전체적인 데이트 비용 역시도 저랑 거의 반반씩 부담하며 돈 때문에 큰 소리는커녕 눈치 한 번 본 적 없었죠. 심지어 하도 돈을 잘 쓰고 자기가 밥을 산다고 하면 꼭 비싼 식당만 골라서 데려가거나 생일 선물로 50만 원이 넘는 지갑을 선물하길래 돈을 엄청 많이 벌거나 집이 잘 사는 사람인 줄로만 알고 있었죠. 뭐 돈이 많건저건 본인 일만 충실한 사람이면 저는 아무 상관 없었는데 왜 결혼을 할 때가 되니까 세상에 둘도 없는 쪼잔한 사람이 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양가 부모님들 도움도 전부 거절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집을 산 뒤로는 집 대출을 갚느라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요. 통장에 1,000만 원 정도 있는 게 현금의 전부인데 남자친구한테는 3,000만 원 있거든요. 우리 그 돈으로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제가 하는 소리를 이해 못하겠다는 얼굴로 너가 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살면 그만이지 뭐하러 새로 신혼집 걱정을 해야 하냐더군요. 저도 애초에 저한테 집이 있으니 그럴 생각을 안 했던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빙빙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기분이 몹시 좋지 않더라고요. 일단 그날은 더 이상 말싸움 하기 싫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상황을 말씀드리고 상황이 이러니 원래 받기로 한 도움은 받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부모님은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시더니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살아도 되고 전부 제 선택이긴 하지만 차라리 남자친구한테 남은 대출금을 어느 정도라도 갚아달라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도 부모님 말씀을 듣다 보니 아무런 조건 없이 내 돈으로 산 내 집에서 신혼생활 시작하는 건 약간 손해라는 기분도 들고 무엇보다 남자친구가 먼저 계산적으로 나오니까 저도 마냥 양보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날 남자친구에게 연락해서 너가 갖고 있는 3,000만 원 전부를 우리 집 대출금 갚는 데 쓰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래는 반반이니까 오빠도 1억은 넣어야 하는데 그냥 지금 오빠가 갖고 있는 3천이라도 집 대출 갚는 데 쓰자. 결혼식은 어차피 식대 들어오는 걸로 해결되고 내가 혼자 살면서 쓰던 살림살이도 있으니까 혼수는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아. 남자친구에게 있는 돈이라도 보태라고 하니까 그 돈은 쓸 곳이 있다며 절대 안 된답니다. 결혼이 코앞인데 대체 어디에 돈을 쓸 거냐고 다시 물었더니 그 대답이 가관이었어요. 나 이번에 차 바꿀 생각이었어. 어차피 내가 새 차 사면 우리 두 사람 같이 타고 다니면 되잖아. 혼수해가는 거나 마찬가지지. 남자친구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 뽑은 지 5년 정도밖에 안 된 새 차나 다름없어요. 살 때 4,000만 원 정도 주고 샀다는데 그 차 팔고 자기 가진 돈 3,000 보태서 제네시스를 사고 싶답니다. 회사 아는 선배가 작년에 제네시스를 새로 뽑았는데 그게 너무 부러웠고 자기가 나이 더 먹기 전에 꼭 한번 타보고 싶었다면서 주절주절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철이 없어 보이고 애초에 왜 이 사람과 내가 결혼 생각을 했었는지 처음으로 회의감이 밀려왔어요. 평소에 주변에서 남자 보는 눈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저는 남자의 직업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지금 가진 돈이 많고 적은 것 역시도 별로 대단하게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냥 얼마나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나이 또래에는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 한복판 강남 바닥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동네 아파트가 10억씩 하는 것도 아니라서 직업 있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기만 하면 결혼해서 아이 낳고 내 집에서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 같거든요. 지방 작은 도시가 다 그렇지만 대단히 크게 잘난 놈도 없고 엄청 뒤처져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도 별로 없어요. 제가 남자친구에게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집을 해오라고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신혼생활 시작해도 되니까 최소한 열심히 살려고 하는 모습은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모아둔 돈도 개뿔 없으면서 고급 승용차 타고 싶다는 말을 어떻게 제 앞에서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때 이 남자의 모든 걸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결혼했다가는 앞으로도 계속 이 사람 페이스에 휘둘리면서 뒷바라지만 하다가 제 인생 끝날 것 같아서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하기로 했어요. 이 와중에 남자친구는 쿨한 척하느라 제 앞에서 자기는 아무 상관 없다고 하는데 며칠 뒤에 걔네 부모님이 전화해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며 본인들이 3,000만 원 해줄 테니 그냥 결혼 진행해달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양가 부모님들께는 죄송한 말이지만 이 와중에 어떻게 저희가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파혼 결정하자마자 예식장 계약금까지 환불받았고 남자친구와도 연락 끊었어요. 주변에 파혼한 이유를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러 다니는 것이 괴롭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에서 파혼하고 끝내는 것이 싸게 먹히는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결혼할 때가 되니 본성을 드러내는 것도 정말 신기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제가 얼마 전까지 큰 착각을 하고 인생을 스스로 말아먹을 뻔했습니다. 남들이 다 싫다고 거절한 답도 없는 인간을 제가 구원할 수 있을 줄로만 알았어요. 만약에 이번 일이 없었더라면 제가 끝까지 속아서 결혼까지 했을 텐데, 그랬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졌을지 정말 상상도 가질 않습니다. 진짜 저는 제 스스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제가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큰 착각을 해버렸어요. 애초에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이 사람을 만나기 시작한 것부터 잘못이었습니다. 작년 3월 달에 알게 되어 한 달 정도 좋은 관계로 알아가며 지내다가 고백을 받고 4월부터 사귀게 되었어요. 저보다 2살 연상이고 비슷한 직종에 근무하며 연봉 역시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 통하는 것도 많았고 애초에 취미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라서 쉬는 날 같이 운동을 하니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연애 기간이 오래된 건 아니지만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친밀해졌어요. 연애 초기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좋았었는데 사귀고 100일 정도 지났을 때 남자친구가 제게 한 가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 너한테 말할 게 하나 있는데 나한테 누나가 있어. 근데 누나가 좀 많아. 누나가 많아서 뭐 어쩌라는 건지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집안의 막내였고 위로 5명의 누나가 더 있었습니다. 첫 번째 누나와는 무려 15살 차이가 나는데 5째 막내 누나와는 4살 차이였죠. 그때까지는 남자친구에게 누나가 많다는 것이 저한테 어떤 의미인지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부모님이나 제 친구들,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할 때마다 괜히 나중에 힘들어지기 전에 빨리 헤어지고 그만 만나라는 반응이었어요. 누나가 한둘 있는 것도 아니고 5? 너 진짜 나중에 큰일 나. 혹시 결혼까지 할 생각은 아니지?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적당히 만나다가 헤어져. 저는 집안의 외동딸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위건 아래건 형제가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부모님에게 동생을 만들어달라고도 했었는데 엄마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둘째는 진작에 포기했다 하시더라고요. 형제가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자기들끼리 다투고 티격대는 모습도 조금 부러웠어요. 나중에 내가 결혼하면 아이를 꼭 둘은 낳아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기억 때문인지 남편이 누나가 5명이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크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다들 저를 말리고 이 남자랑 너무 진지하게 만나지 말라는 경고를 수도 없이 들었지만 요즘에 그런 거 따지는 사람이 어디 있나 태평하게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남자친구에게 누나들이랑 사이가 좋은 편이냐 물었더니 자기 누나들 전부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라 말하더군요. 내가 학창시절부터 부모님 대신 누나들이 날 키웠어. 나 대학 졸업할 때까지 큰 누나가 용돈까지 책임졌다니까? 지금도 내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애처럼 취급하는 거 있지? 나중에 너한테도 우리 누나들 소개시켜주고 싶다. 아마 다들 성격이 좋아서 금방 친해질 것 같아. 남자친구가 5명의 누나들이랑 다투거나 사이가 멀어진 적도 없다 이야기하고 지금까지도 사이가 좋다고 하니 그게 뭔 문제겠나 싶었죠. 누나들이 제 남자친구를 아끼고 예뻐하면 그 사람과 만나는 저 역시도 똑같이 예뻐해 줄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의 5의 누나들은 전부 시집을 가서 아이들 낳고 사는 중이었고 그 중에 2사람은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었지만 나머지 3은 같은 동네에 살면서 평소에도 왕래를 자주 한다고 해요. 아직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어서 부모님 뵈러 찾아오는 누나들과 자주 마주치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서로 사이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가족들끼리 여행도 다니고 식구들 다 모여서 외식도 자주 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모습도 별로 좋은 건 아니라면서 저보고 빨리 정신 차리라고 했지만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오히려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잘 맞고 좋은데 단순히 식구들끼리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그게 헤어질 이유가 되진 않잖아요? 제가 안 좋은 일을 겪어본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사람들 하는 말만 듣고 이상한 선입견을 가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프로포즈를 받기 한 달 정도 전에 막내 누나라고 하는 다섯째 누나와 한 번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 식사 자리가 정말 즐겁고 막내 누님께서 저한테 정말 편하게 잘해주셨기 때문에 호감이 많이 쌓였습니다. 한 번 그렇게 얼굴을 보여준 이후로 그 집안에서 저를 며느리감이라고 낙점을 한 것 같았고 얼마 후에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하면서 조만간 상견례를 하기로 날짜까지 전부 잡아둔 상황입니다. 만난 지 아직 1년도 안 됐고 결혼 이야기를 하기엔 조금 빠른 게 아닐까 싶지만 이제부터 천천히 준비해서 올가을쯤 결혼식을 올리면 그리 서두르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진행 상황은 남자친구 부모님께 제가 한번 인사드리러 갔다 왔고 남자친구도 저희 집에 찾아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는 아직 오가지 않았지만 양쪽 부모님들 모두 너희들이 좋다고 하면 앞으로 잘 준비해보라고 말씀하셨죠. 제 부모님이 남자친구 위로 누나가 다섯이라는 것 때문에 처음엔 걱정도 많이 하시고 시집가면 제가 신우들 등살에 힘들어할 것 같다며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 하신 적도 있었지만 실제로 남자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뒤로는 마음이 풀리신 것 같았습니다. 절대 고생 안 시키고 잘 살겠다는 말에 완강하게 반대를 하던 엄마도 결혼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데 약속은 꼭 지키라며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이셨죠. 최근에 연말 연초라 한참 회사가 바쁘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도 하시는 일이 설명절 연휴 전까지는 주말도 없이 바쁘시기 때문에 상견례는 그 뒤로 미뤄놨었습니다. 상견례까지 시간도 많이 남아있고 저는 모처럼 긴장을 풀고 편하게 마음 놓은 채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에게 주말에 뭐 하냐며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누나들 전부 집에 오기로 했는데 너도 같이 와서 저녁 먹을래? 누나들이 너 한번 얼굴 보고 싶다 하더라고. 지금까지 막내 누나 한 분하고만 인사를 나눴고 나머지 넷은 사진으로만 보고 말로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언제 한번 인사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그 집에서 남자친구의 누나들의 존재가 부모님과 거의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상견례를 하더라도 그 집안 식구들을 다 불러야 이야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누나들 5 중에 2 사람은 몇 시간 떨어진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서 1년에 몇 번 얼굴 보기 힘들답니다. 나중에 상견례 할 때도 오지 못할 거고 지금 인사를 못 드리면 가을에 우리 결혼식 하기 전에 따로 얼굴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조금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언젠가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하는 일이라서 이왕 맞을 매라면 차라리 일찍 맞고 말자는 심정으로 주말에 제가 남자친구 집으로 건너가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 가게에서 맛있는 케이크를 사들고 토요일 저녁에 남자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안 식구들을 다 같이 보는 건 처음이라서 아버님, 어머님만 찾아뵙고 인사를 드릴 때와는 느낌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여자들이 많이 모이니까 집이 떠나갈 것처럼 시끌시끌했고 다들 한마디씩 저한테 궁금한 걸 물어보는 바람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녁 같이 먹자고 저를 불러놓고 거의 1시간 가까이 질문 공세를 쏟아내더라고요. 뭐라고 물어보고 어떻게 대답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았는데 그 집안 식구들이 다들 저를 쳐다보고 있고 제가 하는 대답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뭔가 금방 피곤해졌어요. 슬슬 빨리 밥이나 먹고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식사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아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었죠. 그러던 와중에 첫째 누님이라는 분께서 저한테 이제 저녁 먹을 준비하자며 자기들이 재료는 싹 다 사다 놓았으니까 냉장고에서 재료 꺼내서 씻고 손질해 놓으라 하더라고요. 너 온다고 해서 우리들이 한우 사다 놨거든. 저녁에 고기 구워 먹자. 냉장고에 보면 쌈채소도 있고 마늘에 파채랑 이것저것 다 사다 놨으니까 너가 주방 들어가서 고기 먹을 준비 좀 하고 있어. 얼떨결에 주방에 떠밀리듯 들어가긴 했는데 아무도 저를 도와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남의 집 냉장고를 열어서 뭐가 어디에 어떻게 들어있는지도 모르는데 상추 찾아 꺼내서 씻어놓고 마늘 꺼내서 꼭지까지 야무지게 잘라내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좀 황당한 상황이긴 했는데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이것저것 시켜대니까 일단 손이 먼저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냉장고 야채칸 밑에 보면 깻잎이랑 상추 있거든.
일단 그거 먼저 씻어주고 거기 위에 마늘 보이지? 마늘 꼭지 떼서 얇게 잘라놔. 이참에 살림 좀 하는지 내가 한번 지켜봐야겠다. 어머님도 아니고 첫째 누나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저한테 일을 지시했어요. 남자친구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나머지 4명의 누나들은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연신 깔깔대고 웃기에 바빴습니다. 처음 제대로 인사드리는 자리라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껏 꾸미고 왔는데 주방에서 야채 씻고 고기 구워 먹을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왜 사람을 초대해놓고 지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나한테 다 시키는 건가? 혹시 내가 결혼해서 이 집안의 유일한 며느리가 되면 앞으로 가족 모임 할 때마다 이 짓을 계속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남자친구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일단 오늘 이 자리는 괜히 얼굴 붉히지 말고 조용히 끝내려고 했어요. 어쨌든 저한테는 전부 어른들이고 저한테 일을 시키고 있는 첫째 누나라는 사람은 저보다 무려 17살이나 많다 보니 언니도 아니고 이모나 엄마뻘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엄마가 저를 23세 낳으셨으니 따지고 보면 우리 엄마랑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는 겁니다. 좀 옛날 사람이니까 저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나중에 남자친구에게 이런 부분은 기분이 나쁘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솔직히 짜증이 올라오는 걸 참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보고 파절이를 양념해서 좀 무쳐보라 하더라고요. 시킨 건 다 했어? 그래 잘했네. 이제 우리는 고기 구울 준비할 테니까 너가 파절이 좀 무쳐봐. 찬장 안에 보면 양념들 다 있거든. 맛있게 한번 해봐. 손맛이 얼마나 야무진지 내가 지켜볼 거야. 우리 동생 어릴 때부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아서 입맛이 엄청 까다롭거든.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하면 내 동생이랑 결혼할 자격도 없는 거지. 아직 우리가 가족이 된 것도 아닌데 이런 말은 진짜 선 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때부터는 솔직히 웃는 얼굴을 유지 못하고 감정이 얼굴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었는데 남자친구가 그걸 보더니 제 눈치를 슬슬 보다가 누나들끼리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슬쩍 저한테 다가와서 도와줄 거 없냐고 물어보더군요. 괜히 그럴 필요 없어. 오빠는 나중에 나랑 이야기 좀 해.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한껏 굳은 얼굴로 남자친구에게 말을 했더니 평소에 제가 화를 잘 내지 않아서 그런가 남자친구가 긴장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희끼리 대화를 하는 모습을 옆에서 남자친구 누나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너는 장가가기도 전에 벌써부터 여자친구한테 휘어잡혀서 살면 어떡하냐며 괜히 주방에서 얼쩡대지 말고 나오라 하더군요. 어머, 너 지금 내 동생한테 눈치켜 뜨는 거야?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그러면 나중에 우리 막내 엄청 고생하며 살겠다. 엄마, 이 결혼 꼭 시켜야 돼? 제 성격 보통 아닌 것 같은데? 거기까지 듣고 있는데 너무 속에 화가 치밀어 올라서 제가 준비하고 있던 쌈야채나 양념 파절이 등등 전부 싱크대 하수구로 처박아 버렸습니다. 와르르 하는 큰 소리와 함께 그릇이며 음식까지 전부 싱크대 안으로 던져 넣었더니 그 집안 식구들이 다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 더는 못 해먹겠네요. 제가 결혼하고 싶어서 환장한 것도 아니고 다들 정신 차리시고 적당히 좀 하세요. 오빠, 나 그냥 집에 갈게.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 그날 하루 종일 하고 싶었던 말을 드디어 내뱉고 나니 속이 좀 후련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외투랑 가방 챙겨 들고 현관으로 나가려는데 솔직히 남자친구라는 놈이 달려와서 저를 붙들고 말리기라도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정작 그 인간은 쩔쩔매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누나들 눈치만 보고 있고 나머지 5명의 누나들이 현관까지 따라 나와서 다들 저한테 한마디씩 했습니다. 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여기에 너보다 나이 적은 사람 한 명도 없어. 어른들 앞에서 큰 소리 치고 너가 무사할 것 같니?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것처럼 저한테 달려들길래 가방에서 핸드폰 바로 꺼내서 지금 나한테 손끝 하나라도 대면 바로 경찰 부를 거라고 말했어요. 경찰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들 기가 막혔는지 혀만 ጭጭ 차고 있길래 이때다 싶어서 재빨리 신발 신고 도망 나왔습니다. 똥 한 번 제대로 밟았다 생각이 들어서 액땜굿이라도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택시를 바로 잡아타고 저희 집으로 가고 있는데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당연히 남자친구였고 제가 전화를 5번 정도 받지 않았더니 카톡을 보내서 일단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보자네요. 오늘 자기 누나들이 저한테 조금 짓궂게 군 건 사실이지만 그건 그냥 저를 한번 시험해보려고 했던 것뿐이고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네요. 원래 그런 사람이건 말건 그게 이제 와서 뭐가 중요합니까?
대충 제가 그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뻔히 보이잖아요. 답장하기도 싫어서 그냥 남자친구 핸드폰 번호 차단하고 끝냈어요.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더니 아빠가 엄청 크게 화를 내시면서 무슨 그런 되먹지 못한 인간들이 있냐고 자기가 그 집안을 뒤집어 엎어놓을 테니까 저보고 앞장서라고 하시더군요. 괜히 일커지고 진짜 경찰 부르는 일이 생길까봐 그냥 다 끝난 사이니까 잊으라고 했습니다. 엄마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로 누나가 5이라고 했지? 아들 보려고 길을 쓰고 나은 것 같은데. 걔네 누나들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집안 부모가 더 큰 문제일 거다. 내가 그래서 결혼하지 말았으면 했었는데 차라리 잘 됐네. 엄마 말을 듣고 보니 그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보통 아들 귀한 집에서 위로 딸들이 많잖아요. 어떻게든 아들 하나 낳으려고 줄줄이 사탕으로 딸을 5이나 낳았던 거죠. 당시에는 연애가 너무 재미있고 사랑에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았던 건데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대충 그 집안 수준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라는 인간들도 어떻게 사람 불러놓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저를 시험해 본다고요? 지들이 뭔데 저를 시험합니까? 제가 만일 순해 터진 성격이라 아무 말 못하고 시키는 대로 끝까지 하고 있었으면 지들이 맘껏 휘두르기 좋다 생각해서 결혼하라고 허락을 했겠죠. 양가 부모님들도 별말 없이 가만히 있는데 왜 누나라는 인간들이 동생 앞길을 막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야 일찌감치 똥피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죠. 남들이 말리는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이번에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이대로 그냥 끝내기엔 제 속이 너무 답답해서 사연을 보냅니다. 남편은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하고 제가 너무 예민하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이 저희 이야기를 듣고 남긴 댓글을 한번 모아서 보여주려고요. 정말 속이 터질 것 같고 결혼 생활 내내 스트레스만 받았던 기억이네요. 어제 전화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며 울고불고 불쌍한 척만 계속하고 있는데 오만정이 다 떨어지고 빨리 서류까지 완벽하게 끝내고 싶은 단지 그 마음뿐입니다. 시부모는 저를 돈 때문에 싸우고 이혼하는 못된 며느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혼 생활 파국의 이유를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본인들은 아무런 노력도 없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 호시탐탐 아들 며느리를 등쳐먹을 생각만 하는 시부모들과 자기 부모는 세상 불쌍하고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인데 처가부모님은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 얼마든지 도움을 받아도 괜찮다고 하는 남편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놀고 먹는 시부모와 그런 시부모가 너무 불쌍해서 못 견디겠다며 월급 다 퍼주고 처가댁에 염치도 없이 손 벌리는 남편이에요. 남편인지 남의 편인지 차라리 결혼하기 전부터 이런 본성을 진작에 드러내던가 연애 2년 넘게 할 때는 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 부모님까지 자기 부모와 똑같이 생각한다고 했으면서 고작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손바닥 뒤집듯 사람 말이 확 바뀌네요. 아니, 말만 바뀌는 게 아니라 행동까지 달라지니까 그냥 사기당했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아요. 연애 2년 반 정도 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친정부모님을 잘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생일은 물론이고 저도 기억 못하는 우리 부모님 결혼기념일까지 전부 기억했다가 집으로 선물 보내는 일도 있었고 저희가 데이트를 할 때 맛있는 걸 먹으러 가면 무조건 따로 포장 주문해서 저보고 집에 가져가 부모님들이라 했었습니다. 우리만 매일 맛있는 거 먹으러 가니까 아버님, 어머님께 죄송하잖아. 이건 가져가서 부모님이랑 저녁에 같이 먹어. 그때는 진짜 이렇게 배려심 많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고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까지 완전히 깜빡 속아서 결혼하기 전부터 사위라고 말씀을 하고 다니실 정도였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남자 없다며 저보고 놓치기 전에 빨리 결혼해서 꼭 잡으라고 하실 정도였는데 고작 1년도 안 되어 제가 이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셨겠죠. 저희 식구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2년 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선물 보내고 제 부모님한테 안부 전화까지 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결혼하자마자 돌변하게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겠어요? 조금 이상하다는 점을 가장 먼저 느꼈을 때는 저희가 상견례까지 모두 마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프로포즈를 했을 때부터 결혼은 부모님들에게 손 벌리지 말고 우리 두 사람의 힘으로 하자는 말을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저도 그 생각엔 크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는데 그동안 직장 생활하며 모아놓은 돈이 꽤 있기도 했고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제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들한테 시집을 간다는 이유로 또다시 목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기에는 염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부모님 도움을 받지 말고 결혼하자고 할 때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남편 역시도 모아놓은 재산이 꽤 있으니 저런 말을 하겠거니 생각했었는데 막상 서로의 저축을 모두 오픈해보니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더군요. 저는 1억이 좀 안 되게 현금 저축으로 8천 그리고 주식 통장에 2천 정도가 있었고 당시에 남편은 현금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타고 있는 중형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자동차를 아무리 높게 쳐줘도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았는데 저보다 직장 생활도 3년이나 더 먼저 시작한 사람이 왜 모아놓은 돈이 이렇게 적은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3천으로 신혼집은 어떻게 구할 생각이고 결혼식 비용 역시도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 대체 무슨 배짱으로 나한테 프로포즈를 한 건가 싶었었죠. 본인도 자기 예상보다 제가 가진 돈이 너무 많아서 당황을 한 건지 시키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자기 집이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교도 학자금 대출을 받았었고 집안에 부모님 빚도 조금 있어서 지금까지 그걸 다 갚느라 힘들었대요. 다니고 있는 직장도 자차가 꼭 필요한 곳이라 형편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자동차를 일찍 구매하게 되었고 지금은 열심히 갚아서 학자금 대출, 부모님의 빚, 자동차 할부까지 전부 싹 다 갚고 이제는 따로 빚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워낙 2년 동안 성실한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고 지금 당장 모아둔 돈이 없어도 앞으로 같이 살면서 열심히 해나가면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결국 신혼집은 제가 가지고 있던 돈에 대출을 5천 정도 더 받아서 작은 빌라 전세를 얻어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3천 가지고 있는 걸로 혼수를 적당히 맞춰서 들어왔고 뭔가 남자 여자의 역할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제가 괜찮으니 상관없었어요. 친정부모님이 그냥 대출 받지 말고 결혼 선물로 5천만 원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남편이 절대 부모님 도움은 받지 말자고 반대를 해서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도움을 받고 대출을 받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왜 이런가 싶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알고 보니 시댁 형편이 완전 가관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전세도 아닌 월세에서 살고 계셨고 보증금 3천만 원에 아버님 타고 다니는 커다란 짐차 하나가 재산의 전부입니다. 모아놓은 돈도 하나 없고 그나마 아버님이 건설 현장 기술자라서 그때그때 일을 받아 하루하루 먹고 살더라고요. 남편의 말에 따르면 시아버지가 나름대로 기술이 있어서 일당을 꽤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예전에 한번 현장에서 크게 다쳐서 병원 신세를 오래 진 뒤로는 컨디션 좋은 날만 나가서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를 버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지만 일주일에 이틀에서 많으면 3일 정도 일을 하시는 것 같고 그 돈으로 월세 내고 어머님이랑 둘이 생활하시고 아버님 취미생활과 용돈 쓰면서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왜 시댁이 월세 사는 줄 결혼하기 전까지는 짐작도 못하고 있었냐면 겉으로 볼 때는 완전 멀쩡한 아파트에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3평 방 3개짜리 아파트인데 남편에게 시댁이 월세라는 말을 듣고 나서 제가 따로 부동산에 알아보니 시세가 보증금 3천에 월세는 1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아버님이 매일 나가서 일을 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월세로 1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내면서 거기에 관리비나 기타 고정비용까지 생각하면 대체 어떻게 먹고 사는 걸까 싶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비싼 월세 주고 아파트에서 사시는 거야? 전세 대출 받아서 빌라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월세로 살더라도 찾아보면 조금 싼 곳이 많이 있을 텐데.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일단 시부모님은 신용이 엉망진창이라서 은행에서는 대출이 전혀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전세 대출이나 주택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너무나도 가난해서 초등학교 다닐 때는 반지하 원룸에 세 식구가 살았던 적도 있었고 이래저래 집 때문에 서러운 일이 너무 많아서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한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금도 아파트 생활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비싼 월세 내면서 살고 계신다고 해요.
그럼 아버님이 혼자 띄엄띄엄 벌어오는 돈으로 월세 내면서 생활이 가능하냐고 다시 물었더니 그래도 자기 앞가림 정도는 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 정생활비가 부족할 때는 남편이 조금 보내주기도 한답니다. 어차피 결혼하고 나서 두 사람 돈 관리는 제가 맡아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남편이 저 몰래 시댁으로 용돈을 보내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사실들을 결혼하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뭔가 조금 내 생각과 많이 달라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 인사드리러 시댁에 찾아갔을 때도 멀쩡한 아파트에서 멀쩡하게 살림살이를 다 갖추고 살고 계셨기 때문에 이 집이 전세인지 월세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고 자가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전세겠거니 예상만 했었던 거죠. 아마도 100만 원씩 월세 내면서 억지로 그 집에 살고 있는 걸 미리 알았으면 최소한 이 결혼을 원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결혼한 이후로 남편에게 용돈 30만 원 주고 모든 돈 관리는 제가 다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버는 돈으로 전세 대출도 갚아야 하고 먹고 살고 생활비 쓰면서 수입의 절반 정도는 저축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따로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시댁에 돈을 보내고 있다는 건 전혀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용돈이 겨우 30만 원인데 그 돈 모아서 부모님 생활비 보태준다고 하면 그걸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 몇 달은 아무 일 없이 그렇게 넘어갔고 제가 걱정했던 부분들은 그저 하나의 기우일 뿐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따로 시댁에 돈 퍼주는 모습은 본 적 없었어도 시부모님한테 용돈 좀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저에게 자주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이유도 정말 다양해서 시부모님 생신 때는 당연한 거고 복날에도 3번 모두 용돈을 보내드리자 했었고 장마 때 비가 많이 오니까 시아버님이 며칠째 일을 못 나가신다며 그때도 생활비로 얼마를 보내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금액은 한 번에 2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정도였지만 생각보다 자주 보내게 되어 조금 신경이 쓰였습니다. 거기까지는 시댁 형편이 좋지 않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문제는 제가 친정 부모님한테 용돈이나 선물을 보낼 때마다 보이는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친정이 엄청 부자는 아닌데 시댁에 비하면 양반이나 다름없습니다. 본가는 대출 하나도 없고 전세 주고 있는 집이 하나 더 있어요.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직장을 그만두시더라도 어떻게 먹고 사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친정부모님에게 딱히 용돈을 드릴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부모님이 저희 부부에게 퍼주는 것이 더 많을 정도인데 가끔 제가 친정에 용돈이나 선물을 보낸다고 하면 남편 표정이 순간 딱딱하게 굳더라고요. 한 번은 남편의 요청으로 시댁에 용돈 30만 원을 보내고 나서 며칠 후에 친정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매번 친정부모님과 밥을 먹으면 부모님이 계산을 하시기 때문에 그날은 제가 작정을 하고 내가 한번 식사 대접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식사 중간에 화장실을 다녀온다 이야기하고 그날 식사비는 제가 계산했습니다. 인당 5만 5천 원짜리 식사였고 거기에 술값을 더하니 총 27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생활비 카드로 계산을 하고 나서 식사를 다 마쳤을 때 남편에게 빨리 일어나서 도망가자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제가 계산을 미리 한 걸 아시게 되면 식사비를 돌려주시려고 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빨리 가자고 한 거죠. 왜? 갑자기 왜 서두르는데?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제가 빨리 나가자고 팔을 잡아 끌었더니 남편이 어리둥절해하며 따라오더라고요. 일단 차에 올라타서 사실 식사비 내가 계산했다고 맨날 얻어먹는 게 마음에 걸렸었는데 오늘 한번 제대로 맛있는 거 사드렸으니 마음이 놓인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또다시 그 특유의 묘한 표정이 되더니 집까지 한마디 말 없이 조용히 운전만 하는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남편이 그런 반응을 보여도 모르는 척 그냥 넘어갔는데 그날따라 저도 기분이 너무 상해서 남편에게 왜 그러냐고 뭐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냐고 물었어요. 한참을 말을 안 하던 남편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식사 대접하는 건 좋은데 굳이 그렇게 비싼 식당에서 사드렸어야 돼? 라고 하더군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음식이 너무 맛있다며 이렇게 맛있는 음식에는 소주를 마실 수 없다고 몇만 원짜리 비싼 술을 주문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친정부모님이 돈을 내는 줄 알고 그렇게 마음대로 주문을 했던 건가 싶었습니다. 그 전까지 남편의 요청으로 시댁에 돈을 보내도 크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는데 남편이 먼저 친정에 돈 쓰는 걸 아까워하니 저도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는 남편이 시댁에 용돈 좀 보내드리자고 하면 제 입에서도 좋은 말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또, 아니 얼마 전에 20만 원 보내드렸는데 어머님한테 너무 자주 용돈 드리는 거 아니야? 우리 생활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 달에는 좀 참으시라고 해. 서로 돈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지다 보니 남편이랑 말다툼하는 일도 잦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한참 깨가 쏟아져야 할 신혼이었는데도 남편이랑 겨우 돈 몇 푼 때문에 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고 있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연말이 되어가면서 날이 추워지고 친정부모님이 저와 남편에게 백화점으로 나오라며 부르신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결혼하고 처음 맞는 연말인데 친정부모님이 선물이라고 옷 한 벌씩을 사주셨습니다. 저한테는 70만 원 정도 하는 패딩을 사주셨고 남편은 아빠가 자주 이용하는 남성복 브랜드에서 120만 원짜리 코트를 한 벌 사주셨어요. 그걸 받고 나니 남편 입이 귀에 걸렸고 그날은 제가 부모님에게 식사를 대접했는데도 남편이 아무런 잔소리를 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다시 보였고 내가 몰랐던 속물근성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지난달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정도 남겼을 때의 일이었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사색이 된 얼굴로 들어오더니 저한테 한 가지 상의할 것이 있다며 자기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어달라 하는 겁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사람이 이러나 생각했는데 남편이 하는 소리는 황당함을 넘어서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남편은 시부모에게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보내고 있었답니다. 저는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고 그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당연히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일 리가 없었겠죠. 아무튼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은 매달 시부모에게 돈을 보내왔다고 고백했는데 문제는 남편의 월급 통장은 제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월급과 보너스까지 들어오는 통장을 제가 갖고 있으면서 남편에게는 30만 원의 용돈만 주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모르는 돈은 없었어요. 30만 원을 모아서 자기 집에 지원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가장 먼저 본인이 쓰고 있는 카드로 신용 서비스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300만 원 정도였는데 그 금액을 메우기 위해 또 다른 생활비 신용대출을 받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눈덩이가 커져서 이제 와서는 2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까지 생겼다고 하네요. 우리가 작년 4월에 결혼했으니 이제 고작 8개월 정도 같이 살았던 건데 그동안에 남편 앞으로 생긴 빚이 마이너스 2천만 원인 겁니다. 그 돈을 다 어디에 썼냐, 어머님한테 매달 보내는 돈은 많아야 100만 원이라면서 왜 2천만 원이나 빚이 생겼냐고 물었더니 어차피 대출을 받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김에 자기도 돈을 조금씩 꺼내서 썼다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소리를 듣고 머리끝까지 분노가 차오르다가 가만히 속으로 생각을 해보니 제가 화를 낼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빚을 제가 갚을 생각도 전혀 없었고 제 돈이 아니니 화도 낼 이유가 없더라고요. 당신 이거 사기 결혼인 거 알지? 어찌저찌 내가 그 빚을 다 갚아준다고 해봤자 어차피 또 다음 달에 100만 원을 어머님한테 보내드려야 하잖아. 평생 어떻게 이러고 살아? 난 도저히 당신네 부모를 먹여 살릴 생각이 없어. 저는 남편에게 이혼밖에는 답이 없다 이야기했고 일단 결혼하고 같이 벌어서 적금 넣고 있었으니까 그건 똑같이 나눠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시댁에 보내준 돈을 정확하게 계산했고 우리 아빠가 사줬던 코트값도 빼고 나누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돈 몇 푼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야겠냐고 우는 소리를 했지만 안 그래도 돈 때문에 지난 몇 달 동안 신경전을 벌이고 있던 찰나에 쐐기를 박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결혼할 때 이 집을 내 명의로 얻은 것이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남편에게 혼수해온 거 알아서 가져가고 어머님 댁에서 쓰던지 알아서 하라 했죠. 남편 집 모두 빼고 나가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실감이 나는지 한 번만 봐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난 세월이 있는데 그깟 돈 때문에 끝내야겠어? 너는 나보다 돈이 더 중요해? 이번 한 번만 너가 해결해주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야. 남편의 말에 앞으로는 시부모 용돈 안 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건 또 대답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이런 인간 믿고 언제 또 큰 사고 칠지 모르며 마음 졸이면서 사느니 그냥 여기서 빨리 끝내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이혼 결정을 빠르게 내리고 남편을 집에서 내쫓은 뒤에 그 다음에 친정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말씀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면서도 한편으론 아쉬워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저희 아빠는 제가 코트값을 남편에게 돌려받았다는 말에 뭘 그렇게까지 하냐면서 이혼하는 마당에 좋게 끝내라고 하셨어요. 부모님이 정말 착하고 사람이 좋으시지만 그것만큼은 도저히 아니다 싶었습니다.
저런 인간한테는 코트가 아니라 양말 하나도 아까워요. 이번 주 중에 만나서 서류 작성하고 결혼 생활 마무리 지을 건데 하나도 아쉽다는 생각이 안 들고 마음이 후련합니다. 그동안 제 눈치 보느라 시부모한테 마음 놓고 용돈도 못 보냈을 텐데 이젠 본인 월급 다 털어서 먹여 살리면 되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올해로 결혼 5년차 시댁과 거리를 두며 살고 있는 33 여자입니다. 신혼 초부터 뭔가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결혼 생활을 하며 점점 더 시댁과 멀어졌어요. 차라리 멀리 떨어져 다른 지역에 살기라도 하면 가끔 한 번만 얼굴 보고 참고 살면 그만일 텐데 가까이 사니까 그럴 수도 없었어요. 분명히 제가 먼저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시부모를 이해해보려고 한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냥 저와 갈 길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남편이 20살 때부터 혼자 독립해서 자취하며 살았고 애초부터 시부모들과 생활 습관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남편과 저는 잘 맞는 편입니다. 시댁 형편이 조금 어려운 편이긴 한데 이건 절대 단순한 돈 문제 때문은 아니에요. 그분들 때문에 제 생활에 영향이 가는 것이 너무나도 싫고 제가 시댁에 방문하는 것도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것도 너무나 싫습니다.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해서 지금은 아예 저와 시부모님은 얼굴을 안 보고 살아요. 명절에도 남편 혼자 시댁에 보내고 저는 저대로 친정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처음엔 시부모님이 말씀이 많으셨는데 이젠 서로 포기하며 살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시댁과 인연 끊고 사는 제가 나쁜 며느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저도 제가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 분명히 일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원인은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노후 준비 역시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 금전적인 문제보다 평소 생활 습관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한 가지는 시부모님 두 분 모두 식탐이 너무 심하고 단순하게 음식을 아끼는 것을 넘어서 광기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분명히 제가 시부모님의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버는 것에 비해 먹는 것에 돈을 절대 아끼지 않으세요. 반찬은 항상 다 먹지도 못할 만큼 엄청나게 많이 만드시고 버리고 남기는 건 아까워하시기 때문에 배가 부르고 터질 것 같아도 꾸역꾸역 음식을 입에 밀어넣으십니다. 원칙은 남기는 법 없이 다 먹는 것이지만 사람이 매번 그럴 수도 없는 일이고 어떤 음식을 먹던지 밑바닥에 양념이나 찌꺼기가 조금 남기 마련이잖아요. 시부모님은 절대 그런 것도 버리질 않고 그대로 냉장고에 모아뒀다가 다음 날이나 심지어는 며칠이 지난 뒤에 국이나 찌개 같은 곳이나 다른 반찬 만들 때 그걸 넣으시더라고요. 처음엔 그걸 모르고 시댁에서 해주는 밥을 같이 먹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이후로는 너무 비위가 좋지 않아서 절대 시댁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약간 쉰 냄새가 나더라도 음식을 한번 끓여서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위생관념이랑 완전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냉장고만 이 정도고 사실 시댁의 진짜 대박은 냉동실에 있는데 거기는 너무나도 더럽고 역겹기까지 하기 때문에 아예 말을 말겠습니다. 저희 시댁은 명절이 되더라도 시부모님 앞으로 선물 세트 하나가 들어오지 않아요. 남편도 자기 예전 기억에 추석 설날에 집으로 선물 세트가 들어온 적도 없다고 했고 어머님 아버님이 직장에서 그런 걸 받아온 적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멀쩡한 직장을 다니지 못하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주변에 인맥이 하나도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명절에 식용유 세트 하나 보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저희 결혼할 때 신랑 측 하객으로 50명을 예약했는데 그마저 대부분 남편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었고 시부모님 지인이라고는 조부모님과 이모 한 분이 전부였어요. 반면에 저희는 신부 측 하객을 200명이라고 예약을 했었는데 부모님 친척들 지인들만 200명이 넘게 오는 바람에 예식장 측과 부랴부랴 추가 인원 식사 문제로 상의를 했던 기억이 있네요. 당시에는 지인이 많고 적고 그게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 생각했었고 애들도 아니고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먹고 살기 힘든데 주변인들까지 챙기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단순하게 정규직 직업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두 분 모두 염치라곤 하나도 없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거나 비싸고 좋은 물건을 선물해드리면 고마워하고 보답을 하려고 하기 마련이잖아요. 선물을 하는 입장에서 꼭 보답을 받길 원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고맙다, 덕분에 잘 먹었다 정도의 인사는 들어야 서로 기분이 좋은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시부모님은 뭘 먹건 뭘 사드리건 기분 좋게 끝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비싼 음식점에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을 하면 여긴 이게 별로네, 음식은 다른 곳이 더 잘하던데 하면서 좋은 분위기에 초를 치세요. 정말 한번 괜찮은 한우집 식사권이 선물로 들어온 적이 있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간 적이 있었는데 음식을 맛있게 잘 드시고는 기껏 저한테 하신다는 말씀이 여기 고기 잘하네. 앞으로 뭘 사주려면 이 정도는 사줘라. 그래야 일부러 시간 내서 나온 보람이 있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음식 맛있다고 하는 칭찬으로 듣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 왜 시간 쓰고 내 비용 써가면서 이런 사람들 비싼 밥을 먹이고 있어야 하나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예전에 한번 시댁에 TV를 바꿔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돈만 300만 원 가까이 썼는데 그때도 역시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습니다. TV가 배송되어 설치되던 날 어머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하시더니 막상 집에 설치된 걸 보니까 생각보다 작은 것 같다면서 기왕 돈 쓰는 김에 좀 큰 걸 사주지 그랬냐고 하셨습니다. 진작에 손절하고 인연을 끊었어야 하는데 그래도 남편의 부모님이라 모질게 마음을 먹지 못했습니다. 친정부모님 영양제를 사다가 시부모 생각이 나길래 똑같은 세트를 하나 더 사서 시댁으로 보냈더니 그때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도 가관이었어요. 너희 부모님들이 먹던 거라고? 이렇게 좋은 게 있었으면 진작 보냈어야지. 앞으론 떨어지기 전에 알아서 너희가 챙겨라.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이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처음에 잘해드리고 싶어서 필요한 것들 몇 번 사다 드렸더니 나중에는 자기 집에 뭐가 필요할 때마다 저한테 카톡으로 물건 사진만 찍어 보내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눈은 어쩜 그렇게 높은지 가성비 물건은 탐탁치 않아 하시고 항상 비싼 고급만 좋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예전에 한번 시어머니가 갈비찜이 먹고 싶다면서 자기가 요리는 해줄 수 있으니 저희 보고 오는 길에 갈비를 사오라고 하셨어요. 4사람 먹을 양이니까 미국산 갈비로 10만 원어치 사서 가져갔더니 어머님께서 한우가 아니라며 미국산을 즐겨서 어떻게 먹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셨던 분이 가장 잘 드시고 남김없이 양념에 밥까지 비벼서 다 드셨어요. 진짜 저러다가 뼈까지 씹어먹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머님이랑 같이 쇼핑을 하러 다니면 그날은 저희 부부 통장 잔액을 거덜낼 기세로 쇼핑을 하세요.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들까지 전부 쇼핑카트에 쓸어 담고 냉장고, 냉동고까지 꽉꽉 채우고도 남을 양을 사시더라고요. 정작 저희 물건은 몇 개 안 되는데 어머님이 담은 것이 한가득이지만 계산대 앞에서 단 한 번도 지갑을 여는 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저희 2사람은 마트에 가면 많이 사봐야 10만 원 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머님이랑 마트를 한 번 갔더니 40만 원이 넘게 나와서 한 번 크게 당한 뒤로 절대 같이 장 보러 안 갑니다. 어머님이 종종 장 보러 가자며 저를 부르신 적도 있는데 그냥 바쁘다고 피했어요. 해도 적당히 해야지. 아들 부부한테 덤탱이 씌우는 것도 아니고 저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시부모님이랑 같이 다니고 싶지 않은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세상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구질구질하기 때문에 창피해요. 남편이나 제가 사드린 깔끔한 옷도 분명히 있는데 저희랑 외출할 때면 항상 다 떨어지고 어디 헌옷수거하면서 주워온 것 같은 옷을 입고 나오십니다. 그런 시부모님과 저희가 같이 다니면 자식들은 멀쩡하게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는데 부모한테는 제대로 된 옷 한 벌 사주지 않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아버님은 지갑도 안 갖고 다니셔서 매번 주머니에 꼬깃꼬깃하게 구겨진 지폐를 넣고 다니시고 어머님은 멀쩡한 가방이 몇 개씩이나 있는데도 저희랑 외출할 때는 까만 비닐봉투에 물건을 담아서 들고 다니십니다. 왜 가방 안 쓰고 봉투를 쓰시냐고 물어보면 집에 남는 게 비닐봉투라 아까워서 들고 다닌다 말씀하세요. 그때 당시에는 왜 저러는지 이유를 잘 몰랐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전부 옷 사달라, 지갑이나 가방 하나 사달라고 시위하시는 거였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눈치가 없어서 안 사드렸더니 다음번엔 더 심하게 낡은 옷을 입고 아예 가방도 없이 까만 비닐봉투에 물건 담아서 들고 나오셨던 건가 봐요. 저희 친정에서 지금까지 명절이 되면 시댁으로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한우를 보낸 적도 있고 시아버지가 전복을 좋아한다고 하셔서 완도에서 씨알 굵고 좋은 놈으로 사서 택배로 보내드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잘 먹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으시더니 언제 한 번은 시어머니가 집에서 LA 갈비를 양념했다면서 저희도 가져다 먹고 친정에도 한 통 드리라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집안에 시집와서 시어머니가 음식 만들어 나눠주는 건 처음이라 약간은 기대했는데 시댁에 갔더니 저한테 커다란 반찬통 2개를 내어주셨어요. 하나는 저희 거고 하나는 친정부모님 가져다 주라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희 친정에 가기로 해서 일단 집으로 돌아왔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통을 열어 확인해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LA 갈비를 먹으면 위에 살코기 부분이 있고 아래에 뼈만 붙어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반찬통 하나 가득 뼈 있는 부분만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을 할까 하다가 하도 모든 고기가 다 이러니까 혹시라도 어머님이 어디 이상한 정육점에서 사기라도 당한 거 아닐까 싶어서 제가 직접 어머님께 다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고기에 뼈밖에 없고 이걸 찜을 해먹던 구워먹던 가스비가 아까울 것 같았어요. 어머님 혹시 이거 고기 어디서 사셨어요? LA 갈비가 좀 이상해서요. 뼈 부위밖에 없는데 이게 맞아요? 하고 물었더니 아버님이 아시는 정육점에서 명절마다 LA 갈비 선물 세트를 수백 개씩 만드는데 LA 갈비의 끝부분 살코기 거의 없는 곳을 잘라내어 버린다 하더라고요. 그걸 넣고 팔면 손님들이 고기 없이 뼈만 준다고 뭐라 하니까 손질하는 과정에서 잘라낸다고 하는데 그걸 아버님이 공짜로 얻어오셨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 비싼 LA 갈비를 시어머니가 돈 주고 사오셨을 리가 없었는데 말이죠. 차마 친정에는 가져다 드릴 엄두도 못 내고 남편이랑 조금 구워서 먹다가 저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쓰레기가 훨씬 많이 나오길래 그냥 성질나서 전부 내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갈비 끝에 뼈 붙은 부분은 고기를 먹다가 하나씩 별미로 먹을 때가 맛있는 거지 그것만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먹으라고 하면 진짜 이가 빠질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물론 그때 한 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시댁에서 뭐 하나 나눠주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자기들이 제일 힘든 사람들이고 남한테 대접받고 선물 받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무엇보다 제가 참기 힘들었던 건 시부모님의 위생 개념입니다. 아까 처음에 잠깐 이야기하기도 했었지만 정말로 저희 시부모님은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지저분하세요. 만약 제 남편이 시부모님을 닮았다면 저는 진작에 결혼 생활 포기하고 이혼했을 정도로 심각한 일이지만 다행히 남편은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저보다도 더 깔끔한 편이라 안심이에요. 일단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시부모님은 외출할 일이 없으면 집에서 양치나 세수를 전혀 안 하고 지내신다는 점입니다. 신혼 초 결혼하고 처음 맞는 추석날 저는 전날부터 시댁에서 차례 음식 준비를 어머님이랑 같이 했었어요. 하루를 시댁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이를 닦고 나왔는데 어머님이 그런 저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밥도 안 먹었는데 왜 벌써 양치를 하냐면서 신기하게 쳐다보셨습니다. 그때는 시댁이 불편하고 어려워서 그냥 속으로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생각만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 아버님도 양치나 세수를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옷 입고 차례를 끝까지 진행하셨어요. 밥을 먹고 나서도 시부모님 2분은 씻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 나중에 알고 보니 외출할 일이 없으면 아예 몸에 물을 묻히지 않으신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시댁의 비위생적인 환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집안 청소도 잘 안 해서 곳곳에 먼지가 굴러다니고 수건은 항상 쿰쿰한 냄새가 나서 얼굴에 가져다 대는 것도 싫더라고요. 저희가 시댁에 가서 잠을 잘 때는 옷장에서 이불을 꺼내서 내어주시는데 보통 계절이 지나면 쓰던 이불을 빨아서 보관하기 마련이잖아요. 시어머니는 이불에 음료수라도 한 컵 쏟지 않는 한 쓰던 이불을 빨래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깨끗한데 뭐가 문제냐고 하면서 그냥 구석에 처박아 놓는 바람에 시댁 이불에서도 모두 쩔어있는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밥 먹을 때 밑반찬도 대부분 덜어먹지 않고 보관용기 통째로 꺼내서 먹다가 식사가 끝나면 그냥 뚜껑 닫고 덮어서 냉장고로 들어갑니다. 예전에 처음 시댁 갔을 때 식탁에 물김치가 있길래 몇 번 떠먹은 적이 있었는데 밑바닥에 조금 남은 걸 식사가 끝나니까 다시 물김치통에 쏟아 넣으시더라고요. 내가 방금 전에 먹은 게 저런 거구나 싶어서 속이 미식거리고 토할 것 같았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시댁에 찾아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밖에서든 집에서든 만나고 싶질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시부모님과 거리를 두고 상종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던 순간은 작년 겨울에 아버님이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셨고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였어요. 어머님이 저희한테 아버님이 다쳤다고 전화를 하셨길래 바로 병원으로 가겠다고 했더니 어차피 면회도 따로 안 되니까 올 필요 없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응급실로 가는 바람에 병원비가 좀 많이 나올 것 같다. 니들이 병원비 좀 내줄 수 있니? 그때 심각한 상황까진 아니라서 병원비가 10만 원 조금 넘게 나왔는데 시부모님은 당장 그 돈조차 없다는 소리잖아요. 두 분이 현재 일을 안 하시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단돈 10만 원이 없어서 자식에게 돈 보내달라고 전화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로 모아놓은 재산도 전혀 없어서 몇 년 뒤에 일을 그만두시면 그때는 완전히 저희한테 생활을 의지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편이랑 이야기 끝에 저는 시댁과 인연을 끊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을 도저히 이해 못하겠고 경제적으로도 더 이상 깊게 들어가서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저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이니까 기본은 하고 살아야겠다는 입장인 거라서 제 생각을 충분히 이해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부모님의 불만이 상당했지만 남편 선에서 막아주고 끝냈어요. 제가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나쁜 며느리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시댁과 계속 만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결혼 생활마저 잘못될 것 같은 기분이거든요. 정말 고맙게도 남편이 다 이해해 주었고 시댁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라서 계속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고 없고 결혼할 때 시댁에서 뭘 해줬니만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편의 부모님이고 이제는 저한테도 또 다른 부모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부터 10까지 맞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서로 만나서 득될 것이 없으면 인연 끊고 사는 것 또한 방법인 거죠. 저는 그래도 할 만큼 해봤고 평생 이렇게 사셨는데 앞으로도 바뀔 것 같지 않아서 포기합니다. 너무 저를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